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테네를 했던 역병이나 그 다음에 중세의 흑사병, 그러니까 패스트 유행은 이제 인류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제 원인도 잘못 잡고 있었죠. 일단은 아테네에 유행했던 역병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아테네의 그런 전염병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로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테네에서 유행했던 전염병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흑사병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또 흑사병이 만들어내는 전염병의 대유행이 만들어내는 불안과 긴장을 우리가 해소하고자 약한 소수자,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을 공격해서 긴장과 불안을 푼다는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살펴봤지만 흑사병 시대만 해도 흑사병은 사실은 설치류에 기생하는 주변력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쥐의 개체 숫자를 줄이고 도시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고 믿는 이 학설을 미아즘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가 사실은 고대부터 아주 빈번하게 있었던 그런 질환이거든요. 모기한테 물려서 우리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돼서 걸리는 질환인데 말라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늪지대가 있으면 잘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가 지금은 좀 많이 개간돼서 괜찮아졌지만 원래 로마 바로 옆에 늪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에 이런 역사책 같은 거 읽다 보면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높은 그런 귀족들이 로마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말라리아거든요. 그 사실은 한국에도 크게 옛날에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유행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학질이 말라리아인데 근데 옛날에 아무도 그게 모기와 연관을 못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늪지대 주변에서 잘 유행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늪지대는 여러분 가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게 막 좀 더럽고 공기도 좀 퀴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질환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질환을 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쁜 공기만 막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만 해도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든지 간에 이제 심지어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도 이제 도시에서 사람이 전염병이 퍼지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환기해라. 그래서 막 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나쁜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최초로 나쁜 공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아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통제해서 전염병을 통제하는 법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18세기, 19세기 중반에 영국에 살았고 그래서 저희가 영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19세기 런던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19세기 런던은 오늘날도 런던은 정말 멋지고 위대한 도시지만 그때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어떤 나라보다 공업 생산력이 뛰어나가지고 다른 나라가 만들지 못하는 기계도 만들 수 있고 또 국력도 아주 강해져가지고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를 영국이 물리친 이후로는 영국의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를 돌면서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모든 식민지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식민지는 손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식민지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있지 않은 다음에야 아주 먼 곳에 가가지고 그 먼 곳에 있는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반란 일으킬 거잖아요. 그 반란을 제압하면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대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먼 곳까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보통 배로 실어 나르는데 배로 그런 군인 물자 이런 거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는 대개는 손해였거든요.
그런데 이익되는 식민지가 몇 개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쿠바는 스페인한테 늘 큰 이익이 되는 식민지였거든요. 담배하고 이제 그 사탕수수로해서 큰 이익이 됐고, 또 멕시코나 볼리비아에서 은광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도 스페인에게 큰 도움이 됐죠.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영국한테 크게 이익이 되는 식민지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인도만큼은 영국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늘 하는 말이 인도는 줄 수 있어도 섹스피어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섹스피어가 위대하고 중요한 그런 문학가란 얘기인데, 만약에 인도가 시시한 식민지였다면 섹스피어하고 비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만큼 인도가 중요한 식민지였고, 영국은 영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프랑스, 네덜란드, 그다음에 포르투갈 모두 다 인도를 지배하고자 되게 노력했는데, 엄청난 투쟁 끝에 결국에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고, 따지고 보면 영국이 인도를 한 300년 정도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영국과 인도는 서로 교류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서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크리켓이라든지 폴로처럼 원래 인도에서 유행했던 스포츠가 영국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카레가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글로벌 음식으로 다시 이렇게 글로벌 음식으로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인도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것 중에 무조건 좋은 것만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인도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한 게 있거든요.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여러분 알겠지만, 콜레라는 걸리게 되면 고열과 함께 몇 시간 만에, 몇 시간에서 며칠 만에 엄청나게 심하게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장염, 흔히 얘기하는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를 하는 거하고 콜레라에 걸려서 하는 설사는 조금 다릅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하는 설사는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설사를 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만에 몸에 있는 수분이 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 정도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콜레라에 걸리면 며칠 내에 대부분 다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탈수가 되게 되면 일단 콩팥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탈수가 되면 콩팥 기능이 망가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에 빠져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콜레라로 죽는 사람, 적어도 한국에는 콜레라에 걸릴 수도 있지만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극히 드문 이유가, 그래서 콜레라는 이 수분만 잘 보충해주면 다 살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콜레라의 수분을 보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먹어서는 보충이 안 되고, 콜레라의 수분을 보충하려고 하면 흔히 일반인들이 닌겔이라고 얘기하는 수액 주사를 투여해서 그러니까 설사를 하면서 잃어버리는 수분의 양만큼 주사를 통해서 수분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사는 옛날부터 르네상스 시대부터 주사를 놓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맥에 주사 바늘을 꼽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액을 빠른 시간 내에 투여하는 수액요법은 1902년 돼야 발명이 돼요. 그런데 1902년 돼서 발명해서 바로 쓴 건 아니고 1930년대가 돼야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 그 다음에 아주 심하게 다친 사람에 국한해서 쓰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슨 고열이 난다거나 탈수가 심한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대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1950년대가 되기 전에는 콜레라에 걸리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탈수를 교정하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콜레라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모르니까 역시 이게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콜레라가 돌면 정말 수천 명, 수백 명씩 이제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콜레라는 19세기 초반까지는 인도에만 있던 병입니다. 겐지스강하고 겐지스강, 인더스강 유형에만 있던 질환이거든요. 이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걸리는데, 이 균은 민물과 그러니까 바닷물과 민물 모두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누군가를 감염시키지 않아도 균이 바닷물이나 민물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으면 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인도의 풍토병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한 번씩 걸리고 인도에서 소금이 유행해가지고 수천 명 죽고 이런 식으로 유행되던 병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이제 이게 이 병이 서서히 인도에도, 그 영국이나 유럽에도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817년도에 인도에서 시작한 콜레라 유행이 최초로 인도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1817년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820년도에 가면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콜레라가.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콜레라가 전파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콜레라가 유행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1817년도에 인도에서 시작한 유행은 이제 1820년도나 21년도가 되면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고 1823년이 되면 드디어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라는 이제 식민지 종주국,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모국인 정복자의 국가인 영국에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그림 되게 멋있지만 이때 19세기 초반에 런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서 영토의 한 곳은 밤이더라도 다른 영토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낮이라서 절대 대영 제국의 어딘가에는 항상 해가 비추고 있다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리던 대영 제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템즈강 하구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 이런 배들은 저 멀리 인도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식민지에서 온 교역선도 있을 것이고, 또 영국 내부에서도 운하를 사용해서 빈번히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배가 들어오고, 그런 배는 식민지에서 실어온 물품을 내리고 또 영국에서 만든 공업 물품을 싣고, 그러면서 엄청 번화했지만 사실은 19세기 초반에 런던에 가신다면 여러분 모두 진짜 몇 시간도 못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엄청 더럽거든요. 템즈강은 이게 수질 개선이 안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공장이 시가지에 많았는데, 이때는 뭐 폐수 방류 기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 다음에 런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생활하수, 그 다음에 분변, 이런 거 다 그냥 템즈강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템즈강은 쉽게 말해서 시커멓고 온갖 역한 냄새가 나는 지옥을 흐르는 강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강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때문에 원래 런던이 날씨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해가 쨍쨍했다가 하지만, 일단 19세기 초반의 런던에서는 맑은 하늘을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맑고 화창한 날도 매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때는 자동차 없이 마차를 사용했거든요. 마차를 사용했으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차는 말이 끌죠. 그러면 말은 동물이죠. 말도 소변과 대변을 보겠죠. 그런데 그거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시의 길은 말이 본 소변과 대변으로 진창으로 변했어요. 그 비라도 오면, 그러니까 온갖 그런 오물이 다 섞인 진창으로 변하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 데다가 정말 좁은 건물에,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성향과 같은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시민은 하루에 몇 시간 일했을까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은 비대면 강의라서 이게 녹화된 게 나가서 그런데 보통 보통 그냥 강의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쭤보면 12시간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뭐 한 200년 전이고, 이때는 노동조합도 없고 뭐 좀 민주주의도 확립되지 않고 했으니까 하루에 한 12시간쯤 일하지 않았겠나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하루에 20시간 일했어요. 하루에 노동시간이 보통 20시간이고 이제 18시간에서 20시간 일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직장에 좀
공장주가 착하면 16시간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런던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렇게 성냥갑 같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에 진짜 좁은 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이제 쪼매난 애들은 침대에 재우는 게 아니라 서랍 안에 넣고 재웠어요. 그리고는 일은 한 8살이나 10살만 돼도 일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을 일했어요. 일하고 아주 그런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먹고 그나마 그런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거리는 소매치기와 불황아 그다음에 매춘부로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찰스 디킨스의 메리 포핀스 같은 거 보면 그 메리 포핀스 같은 거 영화 보면 그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엄청 막 그 소매치기 얘기잖아요. 불쌍한 소매치기들 얘기. 이런 빈민가에 살아가는. 그다음에 이 시대 영국을 다룬 제일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잭 더 리처라고 이때 이제 화이트 채플이라고 그런 빈민가에서 매춘부만 골라서 죽이는 연쇄살인범인 얘기가 아직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드라마와 달리 요즘 드라마는 그런 19세기 중반에 영국을 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말해서 진짜 생지옥 같은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구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위생도 엉망이고 그러니 콜레라가 아주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실제로 콜레라는 6번에 걸쳐서 유행하게 됩니다. 1821년부터 시작해서 1840몇 년까지 유행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행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행해서 6번에 걸쳐서 유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행이 가장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823년도에 인도에서 온 콜레라가 영국의 런던에 상륙했을 때는 그때는 콜레라가 어떻게 걸리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쁜 공기가 일으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콜레라가 창궐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공무원하고 경찰들이 와서 강제로 환기하게 했습니다. 환기하게 한다고 나았을까요? 안 났죠.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브리오 콜레라라고 하는 균에 오염되는 음식을 먹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콜레라, 이 콜레라가 유행하는 경로는 물이나 해수에 있는 담수나 해수에 있는 콜레라 균을 우연히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설사를 하면 그 설사하는 환자의 이제 분변에는 토사물이나 분변에는 콜레라균이 있어요. 그럼 그런 콜레라균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제 식수원을 오염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식수원에서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또 걸리고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또 설사를 하면서 더 많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계속 오염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이게 콜레라가 물로 걸린다, 오염된 음식과 물로 걸린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하든 간에 이제 그래도 대영 제국의 수도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으니까 콜레라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848년도에 영국 의회에서 퍼블릭 헬스 액트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콜레라 유행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응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1854년도에 되면 폐지돼요. 위원회라고 만들어놨더니만 막 5, 6년 해봐도 전혀 전염병 유행을 못 막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854년도에는 다시 벤자민 홀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건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보건위원회가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콜레라에 걸린 런던 지도를 펴놓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걸리는지를 조사해가지고 콜레라의 감염원을 통제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통제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컷 뭐 했는데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웃겨요.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콜레라는 역시 균으로 공기로 걸린다. 콜레라는 공기로 걸린다가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게 콜레라균의 창궐을 막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1854년도에 되면
2차 유행이 시작합니다. 콜레라의 2차 유행. 1823년부터 시작해서 1851년도까지 유행했던 콜레라 1차 유행에 이어서 1854년 초부터 콜레라 2차 유행이 발생하고, 특히 1854년도 8월에 가면 요즘의 소호 지역, 런던의 소호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갑자기 몇 주 만에 1-2주 만에 600명의 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벤자민 홀이 이끄는 보건위원회가 다시 콜레라 환자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규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역시 규명도 안 되고 콜레라 통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고 이름 똑같은데, 존 스노우는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의사입니다. 왜 유명했나 하면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 중에 하나가 분만할 때 겪는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왕절개라든지 무통분만 이런 게 많지만, 옛날에는 그 산통, 아이를 놓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 자체도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은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많이 느끼고 왕이라고 부자라고 적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영국을 다스렸던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 그래서 이제 대영제국 전성기를 다스린 여왕이고, 빅토리아 여왕이 거의 50년 이상 재위했기 때문에 엄청 길게 왕자리에 있었거든요. 또 애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도 애를 낳는 분만의 고통은 도저히 비껴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때 어떤 의사가 통증 없이 분만하는 법을 여왕한테 소개하거든요. 이제 최초의 마취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 분만할 때 마취제를 투여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무통 분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53년도에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낳을 때 무통 분만을 해서 통증 없이 애를 낳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여왕의 무통 분만을 집도한 의사가 바로 존 스노우입니다. 존 스노우는,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불과 30대 후반에 여왕의 분만을 집도할 정도로 엄청 출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마취만 잘하는 게 아니었고 되게 똑똑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54년도에 콜레라 2차 유행을 맞이해서 콜레라 2차 유행이 발생했고, 8월 달부터 소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2-3주 만에 600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정작 이제 하원 의원이 이끄는 보건위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 계속 뭐 나쁜 공기 때문에 이게 뭐 병이 걸린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존 스노우가 나타나서 획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존 스노우가 이런 지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파란색 점 있잖아요. 녹색 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그 지도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존 스노우가 소호 지역에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했는지 지도에다 기입을 했어요. 기입을 하고 보니까 요 녹색 점, 가운데 있는 녹색 점이 저 브로드 스트리트에 있는 저 녹색 점이 저게 펌프거든요. 이때는 집집마다 상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용 우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브로드가에 있는 펌프인데 저 펌프 주변에서 환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존 스노우가 이거는 물 때문에 그렇다. 브로드가에 있는 펌프에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걸렸다고 주장하거든요. 물론 벤자민 홀이 이끄는 하원 의원인 벤자민 홀이 이끄는 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주류 의학계, 공무원 다 존 스노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물이 걸리기는 무슨 물이 걸리는데 이거는 오염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웃긴 게 그 보건위원회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공용 펌프 주변에서 나쁜 공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용 펌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용위원회는 나쁜 냄새를 없애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 나는 물건들을 치우고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콜레라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존 스노우가 브로드 스트리트에 있는 브로드가에 있는
공용 우물을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저 우물 물 먹은 사람들 다 걸리니까 저거 폐쇄하면 콜레라 유행이 줄어든다. 근데 당연히 보통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보통 미드나 영드 이런 거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거기서 이렇게 주류 조직이 예를 들어 우리가 범죄 드라마 이런 것만 경찰 드라마만 봐도 경찰의 높은 고위 간부나 다른 경찰들이 다 A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똑똑한 경찰이 실체를 밝혀서 B가 범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 경찰 잘리죠. 드라마에서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 사람 의학계에서 매장되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신병동에 입원하거나. 그런데 존 스노우 말은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원 의원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존 스노우가 보통 의사가 아니잖아요. 여왕 폐하의 의사잖아요. 여왕 폐하를 산통에서 구해주고 그 애 놓는 그 통증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한 그 유명한 의사의 말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속넘치고 그냥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브로드가에 있는 펌프의 우물물은 그 브로드가에 있는 펌프를 폐쇄하거든요. 근데 정말 브로드가에 있는 공용 우물을 폐쇄하니까 정말 콜레라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존 스노우를 역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역학은 점치는 그 역학이 아니라 에피데미올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할 때 이게 감염원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기로 전파하느냐, 물로 전파하느냐, 뭐 비말로 전파하느냐를 밝혀가지고 뭐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물을 소독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지역을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를 규명하는 게 이제 방역이고 역학이잖아요. 이런 방역과 역학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존 스노우거든요. 근데 존 스노우는 어떻게 단순히 브로드가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펌프 주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콜레라가 물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걸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벤자민 홀이 이끄는 방역위원회도 펌프 주변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펌프에 오염된 물이 문제가 아니라 펌프 주변에 콜레라를 일으키는 나쁜 공기를 만드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걸 치워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거는 뭐가 다르냐면 그냥 그 보건위원회는 결과에 자기들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어긋나는 사실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브루어리라고 보이죠? 저기 브로드가에 보면 맥주 공장이거든요. 저 맥주집에서는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만약에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면 맥주집에서도 저 양조장에서도 엄청 많은 환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양조장에서는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양조장 바로 옆에 거리를 보십시오. 빨간 점들. 환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 양조장에는 환자가 없어요. 만약에 공기로 전염된다면 양조장에서 환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공기는 누구는 숨 안 쉬고 누구는 숨 쉽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원회가 벤자민 홀이 이끄는 보건위원회의 설명은 저 양조장에서 환자가 안 나오는 거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보건위원회 어떻게 했나 하면 저 결과 그냥 무시합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에 안 맞는 결과는 그냥 빼요. 그런데 이제 존 스노우는 왜 양조장에서는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집중해 보니까 양조장은 우물을 따로 써요. 이 사람들은 브로드가에 있는 공용 펌프에서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맥주를 만들 때 다른 데서 자기들이 쓰는 다른 식수원이 있거든요. 샘물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만 콜레라에 안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브로드가에 살지 않는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햄스테드가에서도 환자가 딱 2명 나오거든요. 근데 햄스테드가는 엄청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환자가 나오는 걸 설명을 못해요. 공기 이론으로는 나쁜 공기가 햄스테드가까지 흘러갔다면
햄스테드까지 흘러가는 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데 딱 햄스테드가에 사는 과부 그리고 그 과부와 같은 집에 사는 과부의 조카만 걸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햄스테드가에 살던 과부는 옛날에 브로드가에 살았고 브로드가의 공용 펌프에 공용 우물에 있는 물의 맛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이게 우물마다 물맛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당연히 이게 관리되는 우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과부는 햄스테드가로 옮긴 뒤에도 꼭 물은 브로드가의 공용 펌프에서 떠마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가에서 멀리 떨어진 햄스테드가에서 그 과부하고 그 과부와 같은 집에 사는 조카만 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때부터 해서 이제 우물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특히 이제 사람들의 분변, 대변과 소변이 공용 우물을 오염시키는 걸 막고 하수도를 정비하면서부터 콜레라가 유행하긴 하지만 유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의과대학에 가면 예방의학 시간에 꼭 배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콜레라와 존스노의 방역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인류가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류가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수단이 없었죠. 그냥 뭐 신한테 신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사람이 많이 나와서 너무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이게 전부였는데 1854년도에 이 존 스노우의 이런 업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하죠. 그 다음에 역학조사하죠.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이 환자가 어디서 걸렸는지 밝혀가지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검사하고 격리하죠. 이런 거에 원형을 만든 사람이 존 스노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노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방역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 드릴까요? 존 스노우는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어서 채식을 주로 했고 나중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소량의 단백질을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마셨어요. 당대 사람과 달리. 그리고 존 스노우가 살던 시대에는 그냥 물을 막 마셨거든요. 끓인 물 안 마셨어요. 이때 사람들은 오염된 물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을 끓이지 않고 아무 물이나 마셨거든요. 근데 존 스노우는 채식을 주로 했고 술을 일절 마시지 않았으며 물을 늘 끓여 마셨어요.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은 분이죠. 그래서 존 스노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존 스노우는 40대 중반에 사망합니다. 존 스노우는 40대 중반에 뇌경색에 걸려가지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30대 중후반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마취를 담당할 정도로 출세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854년 런던 지역의 콜레라 유행에서 이제 콜레라의 원인이 오염된 물이란 걸 규명해가지고 방역에 크게 업적을 남기고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래 살려고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모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당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사실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염병에 대처할 때 제일 중요한 수단은 방역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신이죠. 그러면 방역은 존 스노우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뭘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류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인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정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질병을 정복한다. 그럼 인류가 정복한 질병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우선 정복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복한다는 것이 그 병에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정복으로 한다고 하면 인류가 정복한 질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암도 다 정복은 못했지만 옛날과 달리 많은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폐렴이라든지 다 뭐 정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정복의 개념을 어떤 질환을 뿌리 뽑는다, 어떤 질환을 완벽히 통제해서 다시는 그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를 정복으로 보면, 그럼 인류가 정복한 질병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존 스노우 편 살펴본 콜레라도, 요즘에도 콜레라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콜레라는 계속 유행하고 있죠. 감기만 해도 여러분 정복한 것 같습니까? 감기 정복 못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질환을 뿌리 뽑아서 아무도 그 질환에 걸리지 않게 만들고 아무도 그 질환으로 죽지 않게 만드는 거, 그걸 정복으로 하면 인류가 정복한 질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연두예요. 천연두는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천연두 안 걸린 사람이고 멀쩡하게 안 생긴 사람이 천연두 걸린 사람이죠. 천연두는 어떤 거냐 하면, 천연두는 올소폭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속한 바리올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질환에 걸리면 쉽게 말하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이런 농포가 생겨요. 피부에 처음에는 발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 고름이 차서 이렇게 농포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하지 않은 천연두는 치사율이 2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운 좋으면 10명 중에 2명이 죽고 운이 나쁘면 10명 중에 6명이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사이에 인류에서 유행했어요. 보통 생각에는 기원전 만년경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처음부터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은 유행하려고 하면 사람이 집단을 모여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짜 나는 자연이다처럼 살거나 저 옛날 유목민들처럼 그렇게 살면 유행하기 힘든데, 기원전 만년이 되면 석기시대가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제 점차 석기시대 끄트머리쯤에 되면서 농경을 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연두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연두에 근데 그거는 우리 추정이고, 정말 천연두가 유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밝힐 수 있는 거는 기원전 1570년부터 기원전 1085년, 이때가 이집트의 17왕조에서 20왕조거든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되게 신기한 게, 고대 이집트는 이집트가 보면 좀 고립된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그 상왕국, 고왕국, 하왕국 뭐 해가지고 고왕국, 신왕국, 뭐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개의 왕조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왕조 중에 17왕조부터 20왕조에 있었던 미라를 조사해 보니까 미라의 얼굴에, 여러분 천연두는 걸리고 난 뒤에 생존해도 저 고름이 있는 농포에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남아요. 곰보 자국처럼. 그래서 그 콜레라에 미라의 얼굴에서 천연두에 걸렸던 흉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주나라 시대에도 이런 천연두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천연두가 별로 유럽에는 크게 많이 전파되지 않았다가 이제 5세기에서 7세기 무렵 야만족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을 점령하고, 그리고 10세기 넘어가면 다시 유럽 세력의 힘이 세져 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제 교류가 많아지면서 유럽에도 유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 천연두는 구대륙 전체에 유행하는 질환이 됩니다. 구대륙 전체라고 하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체에 유행하는 질환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레라는 치사율이 20%에서 60%거든요. 치료하지 않으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콜레라로 죽어요. 예를 들어 19세기 초반에 특히 이게 애들한테 걸리면 치사율이 더 높거든요. 영아한테 걸리면, 한두 살 먹은 애한테 걸리면. 그래서 19세기 초반 런던에서 천연두에 감염된 영아의 80%가 사망했고, 19세기 초반 베를린에서는 이제 천연두에 감염된 영아의
98%가 사망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일단 감염되면. 그래서 이게 엄청 무서운 병이고, 그래가 보면 우리가 청나라나 이런 데 보면 중국 청나라를 봐도 청나라 시대에 이제 누가 황제가 될 것인지를 고를 때 천연두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아도 얼굴에 곰보 자국 같은 자국이 남거든요. 그 고름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그래서 천연두에 걸리는 흔적이 있는. 왜냐하면 천연두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지만 한 번 걸리면 영구적인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다시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에서 이제 황제 계승하는 순서에서 천연두에 걸린 자국이 있으면 우선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황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든 이 천연두를 어느 정도 정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도가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한 중세 시대부터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한 건 아니에요. 중세 유럽의 의사들은, 유럽의 의학은 수준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중세 유럽 의학은 이런 거죠. 고대 그리스 의학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체액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이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갈레노스나 히포크라테스 같은 대가들은 인간의 몸도 혈액, 점액, 황액, 그다음에 흑담 이렇게 4개의 체액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체액의 균형이 무너지면 질병이 나타난다고 믿었고, 이 체액의 균형만 잡으면 어떤 질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치료 못했겠죠. 이론만 번지르르 하고 그냥 병 걸리면 피나 뽑고 그렇게 치료했겠죠. 그래서 중세에 유럽에서는 이 천연두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했나 하면, 천연두 걸리면 처음에 되게 고열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반점이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반점이 수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수포에 고름이 차서 농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연두에 걸리면 열 많이 나고 뜨거운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뜨거우니까 피부에 막 반점도 생기고 발진도 생기고 수포도 생기고 고름도 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천연두에 걸리면 할례를 뽑혔습니다. 어떻게 했나 하면 난방 안 되는 방에 창문 다 열고 사람을 넣어요. 그리고 24시간마다 맥주 12병씩 먹여요. 왜냐하면 체액설에서는 모든 게 체액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체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죽겠죠.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제대로 치료가 안 됐고, 다만 중국하고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법을 나타내는데, 이제 어떻게 예방했나 하면, 여러분 천연두는 한 번 걸리면 안 걸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엄청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사망하고 20% 60% 사망하니까. 그런데 농포가 생겨도 저거보다 훨씬 더 작게 생기고 안 죽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앓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천연두를 약하게 앓는 사람의 고름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름을 천연두를 아직 앓지 않은 건강한 사람한테 접종합니다. 그러면 천연두에 감염돼요. 천연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천연두에 감염이 되는데, 다행히 천연두를 약하게 앓은 사람에서 채취한 고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름을 접종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그 고름을 접종받은 사람도 약하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약하게 앓고 지나가면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인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하게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꼭 약하게 앓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연두를 약하게 앓은 사람의 고름을 접종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뽑아서 건강한 사람한테 접종하면 천연두 바이러스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도 옮겨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독, B형 간염, C형 간염 다 옮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두에 대한 면역은 획득했는데 매독에 걸려 죽는다거나 뭐 B형 간염에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두법은 천연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면역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인두법을 시행했을 때 사망할 가능성은 2%에서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두법으로 천연두를 약하게 앓은 사람의 고름을 접종하면 그 접종받은 사람 중에 100명 접종하면 3명은 죽어요. 천연두에 걸려 죽든 매독 같은 다른 질환에 걸려 죽든 죽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10명 중에 100명 중에 3명 죽으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한창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이 많지만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거 치사율로 따지면 0.0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2%라고요. 그럼 100명 접종하면 3명 죽고 우리나라처럼 그럼 우리나라 인구 5천 명 접종하면 몇 명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몇십만 명 죽는 거, 몇백만 명 죽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두법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아랍권, 이슬람교권에서는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천연두 걸리면 치료하지 않은 천연두는 20에서 60% 죽는데 이 시대에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으니까 천연두에 걸리면 20%에서 60%가 죽어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죽는, 천연두에 걸리면 100명 중에 50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두법을 시행하면 2명만 죽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인두법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인두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인두법을 몰랐어요. 몰랐다가 어떻게 이게 유럽에 퍼지게 되냐 하면 영국에 어떤 메리 워틀리 몬테규라고 하는 되게 예쁜 귀족이 있었어요. 남편은 에드워드 워틀리 몬테규라고, 남편도 귀족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1715년에 메리 몬테규가 천연두에 걸려요. 그래서 낳았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 사람 형제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죽지 않고 살았는데 되게 예쁜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귀족이었는데 얼굴이 이제 그 천연두 흉터 때문에 되게 못생긴 얼굴로 변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자기 컴플렉스였는데 남편인 에드워드 워틀리 몬테규가 1717년도에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로 이제 외교 사절로 가게 돼요. 근데 이스탄불을 다스리는 술탄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술탄은 이 인두법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나 하면 술탄은 일부 다처제고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술탄은 특히 하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궁이 사는 그런 큰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탄은 어렸을 때부터 예쁜 소녀를 뽑아가지고 하렘에서 키워서 자기 후궁으로 삼았는데 궁녀로 삼고 그 하렘에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그 하렘에서 천연두가 유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술탄의 왕자들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천연두에 걸리면 나아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가지고 그 술탄이 고심해서 뽑은 궁녀들의 외모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술탄의 하렘에 들어오려고 하면 무조건 인두법을 접종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메리 워틀리 몬테규가 이거다. 이걸 내가 배워서 영국에 보급시켜서 나처럼 외모가 추해지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자기와 같이 따라갔던 찰스 메이트란드라고 하는 의사한테 인두법을 배워서 오게 해요. 그래서 1721년도에 영국에 돌아와서 이 인두법을 시행하거든요. 근데 인두법 누구한테 시행하냐 하면 죄수한테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인두법 위험하잖아요. 100명 걸리면 2~3명 죽으니까 이게 진짜 2~3명만 죽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유게이트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한테 네가 이 실험에 동참하면 이제 그 형을 좀 감량해 줄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좋아서 이 인두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인두법은 영국에서
크게 보편화되지 못해요. 제일 큰 이유가 위험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100명한테 하면 두세 명이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연두에 걸리면 물론 100명 중에 20명에서 20명이 죽으니까 천연두의 치사율이 20에서 60%니까 인두법 하는 게 낫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은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 맞고 죽으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두법이 널리 안 퍼져요. 위험해서.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1796년도에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 이름 들어봤었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이제 그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형 밑에서 컸고 13살이 되면 이제 의사의 조수로 의학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제너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데 되게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쿡이라고 당대 최고의 탐험가가 있었는데 제임스 쿡 선장이 이제 항해에서 돌아와서 만든 표본을 분류하는 박물학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되게 잘 켰대요. 그리고 뭐 그런 온갖 그런 학문에 다 뛰어난 업적을 보였는데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의사로서도 좀 유명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러던 중에 되게 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종두라는 병이 있어요. 그 카우팍스라고 하는데 종두는 소한테 걸리는 천연두하고 비슷한 질환인데 종두에 걸려도 소가 잘 죽진 않아요. 근데 종두에 걸리면 이제 소도 천연두처럼 이렇게 고름이 생기거든요. 종두에 걸리면 특히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종두는 사람한테 잘 걸리진 않는데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도 종두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종두에 걸리면 이건 천연두와 다르게 일단 사람한테 감염이 잘 안 되고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열 좀 나고 낫거든요. 근데 이 종두에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고 이 원래 소한테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종두에 걸린 소를 엄청 많이 만져야 걸리거든요. 그러면 종두에 걸린 소를 엄청 많이 만질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우유 짜는 직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유 짜는 사람들이 한 번씩 걸려요. 그런데 우유 짜는 사람들이 종두에 걸리면 보통 천연두하고 다르게 온몸에 이렇게 고름 농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손이나 팔에만 농포가 좀 생기고 말거든요. 약간 열나고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천연두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천연두에 잘 안 걸리거나 천연두에 걸려도 대부분 심각한 증상으로 안 가고 나아요. 그래서 제너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두가 천연두하고 비슷한 질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슷한 질환이기 때문에 천연두에 걸리면 한 번 걸린 사람이 다시는 안 걸리는 것처럼 면역을 획득하는 것처럼 종두에 걸려도 면역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임상 시험이 맞을까요? 임상 실험이 맞을까요? 임상 시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험은 생체 실험이에요. 생체 실험. 생체 시험이에요.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은 정말 뭐 731 부대나 아니면은 그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 있던 나치 전범 의사 맹겔레 박사 같은 사람이 마구잡이로 사람한테 아무 안전 장치 없이 진짜 막 이상한 실험하는 거 막 이균도 막 걸리게 하고 저균도 걸리게 하고 팔도 자르고 막 이런 게 생체 실험입니다. 그런데 임상 시험은 그런 실험이 아니에요. 임상 시험은 굉장히 안전하게 윤리적 기준을 지켜서 하는 게 임상 시험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젠너가 했는 실험을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실험을 하거든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1796년 5월에 사라 넬름스라고 하는 이제 우유 짜는 여자, 그 우유 짜는 직업을 가진 여성의 손에서 이제 종두의 고름을 채취해요. 이제 그 우유를 자주 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종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름을 채취해서 5월 14일에 제임스 핍스라고 하는 소년한테 접종을 해요.
그러니까 소년이 종두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약하게 앓고 열 좀 나고 약하게 앓고 회복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7월에 제임스 핍스한테 다시 뭔가를 접종해요. 그런데 이번에 뭘 접종하느냐? 천연두에 걸린 사람한테 채취한 고름을 접종합니다. 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임스 피스가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피스가,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죠. 제임스 피스란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는 소년한테 사라 넬름스한테서 채취한 종두의 고름을 접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앓고 났으니까 그러면 종두에 대한 면역만 획득한 것이 아니라 천연두에 대한 면역도 획득한 게 되잖아요. 가설에 따르면.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임스 핍스가 우연히 천연두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세워라 내워라 언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임스 핍스가 이제 종두에 걸려서 낫자말자 제임스 핍스한테 천연두에 걸리도록 천연두균을 접종한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핍스가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실험이 성공한 거죠. 종두에 걸린 사람에서 채취한 고름을 인간에게 다른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하면 천연두에 면역을 획득한다는 걸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종두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백신이란 말, 영어의 백신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천연두가 바리올라잖아요. 바리올라 바이러스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백신이란 말 자체가 이 종두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으로 최초의 백신을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제너가 이 종두법을 보급해요. 근데 영국에서 반응은 역시 시큰둥했거든요.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소의 소고름을 네 몸에 접종하면 천연두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발칵 뒤집어져요. 특히 종교계, 당시 성직자들. 그래서 어떤 음모론도 도냐 하면 종두법을 받으면 사람이 소가 된다. 왜? 소에서 난 고름을 접종했으니까. 그런 음모론이 돕니다.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이 그림 보면 이제 저기 근엄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고 그 다음에 여기 짝에 옆에 서 있는 조그만 꼬마, 근데 꼬마 얼굴을 자세히 보면 소 모양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제너가 맨 처음 종두법을 시행한 제임스 핍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두법을 맞은 사람들 보면 여기 그림에 나온 사람 보면 얼굴이 동물 모양이에요. 그리고 팔에 종두를 접종한 곳에서 막 소가 막 튀어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그 에드워드 제너는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비난에 시달리거든요. 이때도 가짜뉴스 음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종두법이 실제로 종두법을 해도 천연두 못 막는다. 종두법은 천연두는 막지 못하고 종두법으로 하면 사람이 동물로 변한다. 겉모습은 동물이 사람이라도 생각이 소처럼 변한다. 이 종두법을 하면 소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음모론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종두법이 이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이런 종두법을 토대로 시작해서 이제 천연두에 대한 백신이 더 계속 개발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천연두가 박멸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질환들은 아까 살펴본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나 민물에서 오랫동안 균이 생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쥐배력에 기생하는 질환이죠. 사람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설치류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한 번씩 사람한테 걸리는 거죠. 말라리아도 모기가 가지고 다니는 원충이 모기가 원충을 가지고 다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독감도 사람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돼지하고 새한테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도 같이 걸리는 걸로 생각하죠. 이렇게 다른 동물도 걸리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한테만 예방접종해서 다 박멸한다고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천연두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만 걸리거든요. 사람한테만 걸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한테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다 접종해서 집단 면역이 획득이 되면 천연두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연두는 딱 사람한테만 감염을 일으키고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천연두는 박멸됩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WHO에서 천연두 박멸 선언을 해요. 이제 천연두 유행은 없다. 그리고 1980년에 WHO가 더 이상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두는 아마 남아있는 게 이제 미국 CDC에 표본이 남아있고 뭐 러시아에 남아있나 하여튼 두 곳만 혹시라도 천연두가 다시 유행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모델이 되는 바이러스를 남겨두고 실제로 유행은 종식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천연두를 접종하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아까 전에 그 아테네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세시대 흑사병까지는 인류가 제대로 전염병에 대응을 못했지만 1854년도에 콜레라에 대해서 존 스노우가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방역을 하면서 이제 방역이란 무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역시 에드워드 젠너가 이제 종두법을 시행하면서 천연두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도 전염병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역과 백신이라고 하는 이제 무기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그렇지만 이런 방역과 백신이라는 무기가 있어도 여전히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방역과 백신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역과 백신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해서 뭔가 좀 피해보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사회에 이제 소수자나 소외당한 사람을 중세 유럽처럼 여전히 공격하죠. 중세 유럽 시대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유대인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처음에 신천지 교인 때문에 그렇다. 조선족 때문에 그렇다. 성소수자 때문에 그렇다. 민주노총 집회 때문에 그렇다. 뭐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 사람들 공격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사회에서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것도 잘 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에 안정된 사람은 큰 피해를 보지 않지만 약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쪽으로 방역을 시행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으려고 하는데 백신에는 또 어떤 게 따릅니까?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따르잖아요. 에드워드 젠너가 종두법을 만들었을 때 백신을 맞으면 실제로 천연두는 막을 수 없으면서 백신을 맞으면 소가 된다. 영혼이 파괴된다. 소로 변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미국의 백신 반대론자 사이트거든요. 근데 되게 똑같아요. 뭐 백신 맞아도 죽는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나는 면역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 없다. 그럼 백신 맞지 맙시다. 뭐 이런 그 나치에 비유하고. 그리고 백신 맞으면 mRNA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화한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그 mRNA 백신 맞아가지고 유전자 변화하는 기술 만들었을 것 같으면 왜 아직까지 엑스맨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또 백신 맞으면 빌 게이츠가 생각을 조종한다 이런 게 나온 것처럼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를 맡으면서 원래 했던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헤겔이 법철학 선문에서 적은 유명한 말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육부터 날갯짓을 시작한다는 격언처럼 어떤 일이 완전히 종지부되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살펴보는 대신 지금까지 인류가 전염병에 맞서서 전염병 대응에 맞서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서 저희가 아테네의 역병부터 시작해서 흑사병, 콜레라, 그 다음에 천연두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근데 살펴보면 오늘날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의 유행은 아테네 역병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역사와 국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흑사병 때처럼 사람들은 미지의 전염병에 두려움을 느끼면 약한 사람, 사회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긴장과 불안을 풀려고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방역 이제 1854년도에 존 스노우가 이제 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스노우가 최초로 효과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또 에드워드 젠너가 종두법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방역하고 백신으로 어느 정도 잘 대응하고 있지만 옛날에 종두법에 했던 것처럼 백신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반대론이 많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중세시대 흑사병 때처럼 이제 대유행이 주는 모든 불안과 긴장을 소외받은 사람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강의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료한다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은 게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치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재미없고 긴 내용으로 살펴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가도 또 언젠가는 전염병의 대유행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유행을 맞이할 때 이제 백신과 방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효과적인 무기가 있으니까 그 무기를 사용해서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의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을 핍박함으로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또 백신에 따라붙는 온갖 음모론과 가짜 뉴스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 우리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